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보내주신 한국은행 이슈 노트랑 코트라의 일본 심층 보고서입니다. 네, 주제가 바로 옆나라 일본 경제인데요. 단순히 일본 경제가 이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일본의 과거와 현재라는 거울에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힌트를 찾아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저도 그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요. 네? 일본이 겪었던 소위 그 잃어버린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랑 놀라울 정도로 겹쳐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뭐랄까, 평행이론 같기도 하고요. 평행 이론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지금 일본이 국가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특히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좌표를 한번 정확히 확인해보고 네, 다가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함께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일본의 과거, 그 눈부셨던 성공 신화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정말 폐허에서 일어나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그 저력의 핵심은 역시 제조업이었죠. 그렇죠. 자료에 나온 수직 계열화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수직 계열화 혹은 수직 통합 생산이라는 말이 당시 일본 제조업의 성공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죠. 자동차 산업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쉬워요. 도요타 같은. 네, 도요타 같은 회사가 자동차 설계부터 핵심 부품 생산, 조립, 판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그룹사 안에서 전부 다요. 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다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거 없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다. 이런 장인 정신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강력한 무기였나요? 네, 당시로서는 엄청난 무기였죠. 모든 공정이 내부에서 통제되니까 품질 관리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요. 부품 수급도 안정적이었죠.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또 엔저라는 날개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다 갖췄네요. 네,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이 그야말로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모두가 믿었죠. 그런데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자신들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줬던 그 완벽한 시스템이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고의 강점이 시대가 바뀌니까 최악의 약점이 된 거죠. 세상이 변했군요. 네, 세상에 변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인터넷이랑 디지털 기술이 막 퍼지면서 전 세계 생산 방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GBC. 네, 한 나라,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가장 잘하는 분야를 나눠서 만든 글로벌 수평 분업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GVC,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핵심 부품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만들고 조립은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하는 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 그래프가 상징적이죠. 2000년대 이후에 OECD 평균이나 한국의 GBC 참여도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데 유독 일본만 거의 수평선에 가깝게 정체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흐름을 놓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탑승을 거부한 수준인데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랑 협력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자기 완결적인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군요. 네. 그러다 보니 글로벌 분업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에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졌고요. 맞아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2배 이상 폭등하면서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았고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문제로. 네, 엄청난 무역 마찰을 겪었죠. 외부 환경은 이렇게 급변하는데 내부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한국과 중국이 파고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틈을 후발주자들이 무섭게 파고들면서 일본 제조업의 신화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습니다. 일본이 GBC라는 새로운 흐름을 놓쳤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어딘가 좀 서늘한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보내주신 한국은행 자료로 보니까 이 평행 이론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들이 과거 일본의 모습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경고죠.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바로 인구 구조더라도요. 맞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제는 정말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긴 한데요. 하지만 그 심각성의 속도를 체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빨라요.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18년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벌써요? 네. 과거에는 풍부한 노동력이 성장의 보너스였다면 이제는 인구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담, 오너스가 된 거죠. 숫자로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요인이 우리 잠재 성장률의 한 0.7에서 0.9%포인트 정도 기여를 했는데 네. 2021년 이후에는 기여도가 0.2%포인트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성장의 엔진 하나가 거의 꺼져가는 셈이죠. 엔진 하나가 꺼져가는데 다른 엔진은 과열된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바로 부채 문제인데요. 아, 부채 문제 심각하죠. 잠깐만요. 이 그래프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과거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 수치만으로도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데 보고서는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더 깊은 문제요? 바로 부채의 질입니다. 양보다 질이 더 문제라는 거죠. 질이요? 과거 일본의 경우 민간 부채 중에서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 정도였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은 그 비중이 45%에 달합니다. 부채 부담이 기업보다 가계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더 아찔하더라고요.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부가가치 대비 대출 집중도라는 수치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지표가 중요합니다.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으로 가는 대출 집중도는 평균인 1보다 낮은 0.94인데 부동산 업종으로 쏠린 대출 집중도는 무려 3.65라고요. 네. 이건 일본 버블 붕괴 직후 수치인 1.23보다도 거의 3배나 높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돈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비생산적인 부문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오르거나 자산 가격에 충격이 오면 가계가 가장 먼저 무너지고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일본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인구 엔진은 식어가고 부채 뇌관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외부 환경마저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비슷하다는 거군요. 네, 당시 일본이 한국, 중국의 추격에 시달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중국의 무서운 기술 자립과 자금률 제고에 직면해 있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의 성공 공식이었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에 파는 이 모델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거기에 미중 갈등까지 겹치면서요. 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겹치면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거의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기만 다를 뿐이지 일본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거의 그대로 따라 걷고 있는 셈이네요. 마주한 과제는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하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의 성공에 갇혀서 위기를 맞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을 텐데 보내주신 코트라 보고서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바로 디지털 대전환, 즉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DX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DX가 단순히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가자 이런 구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이건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아주 절박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절박한 몸부림이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만성적인 IT 인재 부족, 둘째는 너무 낡아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기업과 정부의 레거시 시스템, 네. 그리고 셋째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손 부족 현상입니다. 일손 부족이요? 예를 들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일본 전역에서 간병 인력이 32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요. 32만 명이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2024년 문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 네. 물류쪽 문제 말씀이시죠. 네, 트럭 운전기사들의 초과 근무를 법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2032년에는 일본 전국 화물의 35%,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제때 운송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3분의 1을요? 네, 물건을 주문해도 받을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와, 화물의 3분의 1을 못 옮길 수도 있다니 이건 거의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상황이 이렇다면 DX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단순히 신기술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 사회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트라 보고서는 특히 3가지 분야를 주목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역시 일본의 심장인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서는 DX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숙련된 장인들이 고령화로 은퇴하면서 생기는 기술 단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AI하고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AI랑 메타버스요? 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숙련공이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던 불량품 검사를 이제는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요. 오, 또 산업용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신입 기술자가 본사에 있는 베테랑 기술자에게 원격으로 실시간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아, 같이 작업하는 것처럼요? 네, 어려운 수리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죠.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미 현장에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두 번째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물류 운송 분야겠군요. 2024년 문제 때문에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일 텐데요. 네, 그래서 물류창고 자동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물건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로봇이 알아서 재고를 관리하고 피킹까지 해주는 거죠. 아,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프랑스의 로봇 기업 엑소텍이 유니클로와 손잡고 일본 창고 자동화 시장에 진출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프랑스 기업이요? 네, 과거에 일본이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자국 기술, 자국 기업을 고집했을 텐데 이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야는 노인 돌봄과 교육이군요. 이쪽도 인력난이 정말 심각한 곳들이죠. 맞습니다. 간병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침대에 IoT 센서를 부착해서 어르신의 낙상이나 욕창 위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요. 아, 기술로 해결하는군요. 네, AI가 환자 상태에 맞춰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이동 보조 로봇 도입도 활발하고요.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교사들의 행정 업무 시간이 OECD 최고 수준인데 이 부담을 줄여주려고 AI가 가정통신문 작성이나 성적 처리 같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들은 그 시간에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기업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도 정말 대단해 보이더군요. 아예 디지털청이라는 부처를 만들고 네, 맞습니다.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관 검사, 현장 실사 같은 9,000개 이상의 아날로그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규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또 있나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들이 DX에 투자하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DX 투자 촉진세 같은 당근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죠. 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일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몸부림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성공 공식이 어떻게 실패의 씨앗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네요. 동시에 그 일본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카드를 얼마나 절박하고 또 총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 역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머물지 말고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IT, 의료, 그리고 K-컨텐츠 같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써야 한다는 거겠죠. 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일본의 경험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일본의 모습은
사회 전체가 엄청난 위기감을 공유하고 변화를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일본과 같은 수준의 위기감을 공유하고 그만큼 절박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 어쩌면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